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숲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발밑에 풀꽃과 눈앞에 나무 한 그루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숲 전체에 산불이 번지고 있거나 거대한 가뭄이 찾아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무 한 그루를 잘 가꾸는 것보다 숲 전체의 운명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미시경제가 개별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나무를 보는 학문이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만날 거시경제는 국가경제라는 숲 전체를 바라보는 위성사진과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거시경제를 읽는 4가지 핵심 지표에 대해 알아봅니다. 거시경제학은 왜 어떤 시기에는 나라 전체가 풍요로워지고 또 어떤 시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지에 대한 거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때 혈압과 체온을 재듯 우리 경제의 건강을 진단하는 4가지 나침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총생산, 즉 GDP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덩치와 근육량을 보여줍니다. GDP가 늘어난다는 건 나라 전체의 생산 능력이 좋아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물가는 화폐의 가치를 알려주는 체온계와 같습니다. 체온이 너무 높으면 열병이 나듯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경제에 비상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실업률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맥박입니다. 아무리 경제 덩치가 커도 실업률이 높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국제수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거래해서 낸 성적표입니다. 수출과 수입의 균형이 깨지면 국내 일자리와 물가에도 곧장 충격이 전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표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GDP가 올라가면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대신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죠. 거시경제학의 진정한 묘미는 바로 이 복잡한 연결고리를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결코 추상적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국가의 성장률은 여러분의 월급과 일자리에, 물가는 여러분이 아껴 모은 저축의 미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파도의 방향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0원짜리 단팥빵 하나를 팔았네요. 이 빵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농부는 밀을 재배했고 공장은 밀가루를 빻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경제의 크기를 잴 때 농부의 밀값, 공장의 밀가루값, 그리고 빵값을 다 더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밀값은 3번이나 중복해서 계산될 겁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아주 특별한 성적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국가 경제의 덩치를 측정하는 표준 GDP의 정의와 측정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GDP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부가가치만 더하거나 마지막에 팔린 최종재의 가격만 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GDP를 측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 삼면등가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경제라는 거대한 파이를 3가지 방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첫째는 생산 측면입니다. 각 산업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모두 더하는 것이죠. 둘째는 지출 측면입니다. 누군가 만든 물건은 결국 누군가 사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을 모두 더하면 GDP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GDP 공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셋째는 소득 측면입니다. 누군가의 지출은 곧 다른 누군가의 임금이나 이자, 이윤이라는 소득이 됩니다. 결국 생산된 것은 지출되고 지출된 것은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이 3가지 경로의 합은 이론적으로 모두 같아야 합니다. 경제가 하나의 거대한 순환고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원리죠. 마지막으로 GDP와 함께 꼭 알아야 할 지표가 GNI, 즉 국민총소득입니다. GDP가 영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GNI는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미국의 GDP에 포함되고 한국의 GNI에 속합니다. GDP가 나라 전체의 생산 능력을 보여준다면 GNI는 우리 국민이 실제로 얼마나 벌어서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입니다. 이 두 숫자를 함께 읽을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덩치와 내 삶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월급이 작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00만 원으로 2배나 올랐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좋아하기엔 이릅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이 사먹는 밥값, 월세, 옷값까지 세상의 모든 물가도 똑같이 2배로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작년보다 더 부유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통장 숫자는 커졌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작년과 똑같으니까요. 국가 경제도 이와 똑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DP를 볼 때 겉모습인 명목 GDP와 속마음인 실질 GDP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물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제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는 법, 명목 GDP와 실질 GDP에 대해 알아봅니다. 명목 GDP는 말 그대로 그 해의 시장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이 그대로여도 명목 GDP 숫자는 커지게 되죠. 즉 물가 상승이라는 거품이 잔뜩 껴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실질 GDP는 이 물가라는 거품을 걷어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특정 연도를 기준 연도로 정하고 그때의 가격을 고정해서 모든 연도의 생산량을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을 딱 고정해버리면 오직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만 수치에 반영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진짜 기초체력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경제 성장률 몇 %라는 말은 바로 이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핫도그만 만드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작년에 핫도그 100개를 1,000원에 팔았는데 올해는 똑같이 100개를 만들었지만 가격만 2,000원으로 올랐다면 명목 GDP는 2배가 됩니다. 하지만 실질 GDP로 계산하면 성장률은 0%죠.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핫도그 개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생산 능력을 비교하거나 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 항상 실질 GDP를 사용합니다. 화폐 단위로 표시된 숫자가 크다고 해서 국민이 실제로 더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목 GDP는 경제의 현재 덩치를 보여주는 창이라면 실질 GDP는 그 속에 담긴 내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두 지표의 차이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물가의 장막에 속지 않고 경제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2명의 학생이 시험에서 똑같이 9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밤을 새워가며 단순히 문제집을 통째로 외웠고 다른 학생은 핵심 원리를 이해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점수는 같지만 다음 시험에서 누가 더 좋은 결과를 낼지는 명확하죠. 국가 경제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률 숫자만 높다고 해서 다 같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 성장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석해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경제의 성적표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도구, 경제 성장률과 성장회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제 성장률은 한 나라의 실질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실질 GDP가 5% 늘었다면 성장률도 5%가 되죠. 이 숫자는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 나침반을 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 숫자 너머를 봅니다. 바로 성장회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말이죠. 성장회계는 경제 성장의 원인을 3가지 요소로 해부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해서 성장을 이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입니다. 공장을 더 짓고 기계를 더 들여와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이죠. 이 2가지는 양적인 투입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3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이는 똑같은 노동력과 기계를 가지고도 기술 혁신이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질적인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노동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총요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단순히 사람을 더 많이 갈아 넣어서 만든 성장은 곧 한계에 부딪히고 말죠. 결국 경제 성장률이라는 숫자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결과를 만든 동력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인지 아니면 기술과 효율의 혁신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률 숫자 뒤에 숨은 경제의 진짜 체력을 읽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작년 점심시간에 10,000원이면 충분히 먹던 김치찌개가 올해는 15,00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만 오른 상황. 여러분은 분명 전과 똑같은 돈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만큼 가난해진 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집안의 온도계에 비유하곤 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열병이 나듯 물가가 너무 오르면 경제 전체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이죠.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우리 삶의 온도를 측정하는 지표, 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의 실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제학자들은 물가를 재기 위해 두 가지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 거실의 온도를 재는 실내 온도계와 같습니다. 보통의 가정이 장바구니에 담는 쌀, 라면, 기름값, 통신비 같은 품목들의 가격 변화를 추적하죠.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체감 물가가 바로 이 CPI입니다. 두 번째는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이것은 집 전체의 난방 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을 다 포함하죠. 기업이 사는 기계나 정부가 사는 물품 가격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CPI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두 온도계가 가끔 다른 숫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하는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르면 우리 장바구니인 CPI는 요동치지만 국내 생산품은 아니기에 GDP 디플레이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대로 수출용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GDP 디플레이터는 상승하지만 우리 장바구니에는 영향이 없죠.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앉아서 손해를 보고 돈을 빌린 사람은 빚의 실질적 가치가 줄어들어 이득을 봅니다. 성실하게 저축한 은퇴자의 연금 가치는 깎여나가고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만 웃게 되죠. 결국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신호인 가격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일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가게는 소비를 줄입니다. 숲 전체의 온도가 제멋대로 널뛰면 결국 나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100만 원이었던 최신 스마트폰이 오늘 90만 원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80만 원이 될 것 같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시작점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다면 사람들은 오늘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비를 미루는 순간 경제의 엔진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저체온증 디플레이션과 경제학의 난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오르는 것만 걱정하지만 사실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치명적인 독입니다. 물가가 내려가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임금을 깎거나 직원을 해고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지갑을 더 꽉 닫게 되고 가격은 더 떨어지죠. 이 지옥 같은 악순환을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디플레이션은 빚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물가는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화폐 가치가 오르면서 빚의 실질적인 무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덫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이 디플레이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치솟는 그야말로 고열과 오한이 동시에 오는 상황입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처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갈 때 발생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안 그래도 안 좋은 경기가 더 망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면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정부가 어떤 손을 써도 상황이 악화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결국 물가는 우리 경제라는 유기체의 체온입니다. 너무 뜨거워도 문제지만 너무 차가워도 혹은 종잡을 수 없이 널뛰어도 생존을 위협합니다. 가격이라는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넓은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배는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배 위에 있는 여러분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이 발전하며 성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오르내림을 반복하죠.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경제의 맥박이자 파도인 경기 순환과 이를 읽어내는 지표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활동 수준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경기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환은 보통 4가지 국면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확장기입니다. 생산이 늘고 취업자가 많아지며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는 활기찬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정점입니다. 파도의 가장 높은 곳이죠. 경제가 최고조에 달해 물가가 오르고 과열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후퇴기입니다. 파도가 내려가는 시기로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실업률이 올라가며 경기가 침체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저점입니다. 가장 바닥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는 반등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도는 왜 생기는 걸까요? 현대 경제학은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갑작스러운 유가 폭등이나 혁신적인 신기술의 등장 같은 충격들이 잠잠하던 경제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파도의 방향을 미리 알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3가지 나침반을 사용합니다. 먼저 실제 경기보다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가 있습니다. 주가지수가 대표적인데 주식시장은 미래의 이익을 선점하려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먼저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동행지표입니다. 지금 공장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고용됐는지를 보여주죠. 마지막은 후행지표입니다. 경기가 바닥을 찍고 한참 지나서야 움직이는 실업률 같은 지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파도가 언제 칠지, 얼마나 높을지 완벽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파도의 정점인지 아니면 바닥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한 나라의 경제를 관리하는 지휘자입니다. 사과 한 개의 가격이나 옷 한 벌의 거래량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물가 수준과 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건의 총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손에 쥐어야 할 가장 강력한 지도와 나침반이 바로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국가 경제의 거대한 두 축,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시경제에서 사과의 수요와 공급을 따졌다면 거시경제에서는 나라 전체의 지출 의향인 총수요와 생산 능력인 총공급을 분석합니다. 먼저 총수요를 살펴볼까요? 총수요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물가가 내려가면 사람들은 더 많이 사고 싶어 하죠. 여기에는 3가지 마법 같은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가 내려가면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가 소비가 느는 자산 효과, 이자율이 내려가 기업 투자가 느는 이자율 효과, 그리고 환율이 변해 수출이 잘 되는 환율 효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은 총공급입니다. 총공급은 기업들이 팔고자 하는 물건의 총량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기간에 따라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단기에는 물가가 오르면 기업 이윤이 늘어나 생산을 늘리지만 장기로 가면 모든 비용이 물가에 맞춰 조정되기 때문에 생산량은 그 나라의 진정한 실력인 잠재 GDP 수준에서 고정됩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성적표인 물가와 실질 GDP는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정부가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오른쪽으로 밀어내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반대로 기름값이 폭등해 총공급이 왼쪽으로 수축하면 물가는 오르고 생산은 줄어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이 닥치기도 하죠.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해한다는 것은 뉴스에서 말하는 금리 인상이나 재정지출 확대가 내 삶의 물가와 일자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최고의 사고 도구를 갖추는 일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평화롭게 항해하던 거대한 크루즈선이 갑자기 거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는 크게 뒤흔들리고 원래 가려던 경로에서 벗어나게 되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돌아가는 것 같다가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 경제의 균형은 순식간에 깨집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돌발 사건을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경제의 균형을 뒤흔드는 수요와 공급의 충격, 그리고 경제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충격은 크게 두 방향에서 옵니다. 먼저 수요 충격입니다. 가게나 기업이 갑자기 지갑을 닫는 상황이죠. 2008년 금융위기처럼 집값이 폭락하고 미래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멈춥니다. 이렇게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밀려나면 생산은 줄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기술 혁신으로 장밋빛 미래가 예상되어 소비와 투자가 폭발하면 긍정적 수요 충격이 발생해 경기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더 무서운 건 공급 충격입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처럼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뛰는 상황이죠. 기업의 생산 비용이 치솟으면 물건값은 오르는데 생산은 줄어드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칩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경제에는 자가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임금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인건비가 싸지면 기업들은 다시 물건을 더 만들기 시작하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경제는 서서히 원래의 잠재 GDP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죠. 문제는 이 장기라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몇 달이 될 수도 몇 년이 될 수도 있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실업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민에 빠집니다. 경제가 스스로 나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나랏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서 억지로라도 배를 원래 경로로 끌어올 것인가? 이 선택의 차이가 바로 현대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이자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우리 동네에 100억 원을 들여 멋진 다리를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이 100억 원은 단순히 다리 하나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돈은 건설 노동자의 월급이 되고 시멘트 회사의 매출이 됩니다. 돈을 번 노동자는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식당 주인은 그 돈으로 아이의 학원비를 냅니다. 정부가 처음 쓴 100억 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는 수백억 원의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마법 같은 숫자, 승수효과라고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정부 지출이 경제를 살리는 원리인 승수효과와 그 효과를 갉아먹는 그림자, 구축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경제학자 케인스는 경제가 스스로 살아나길 기다리기엔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유효수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승수효과의 크기는 사람들이 번 돈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다시 소비하느냐, 즉 한계 소비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쓸수록 이 마법의 배율은 커지게 되죠. 하지만 정부가 돈을 쓴다고 언제나 이런 마법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구축효과라는 불청객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랏빚을 내어 시장에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 시중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 투자하려던 민간 기업들은 부담을 느껴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정부가 한 발짝 나아가는 동안 민간이 한 발짝 뒷걸음질 치는 셈입니다. 결국 승수효과와 구축효과는 경제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같은 관계입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공장이 놀고 있는 불황기에는 정부 지출이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는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미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호황기에 정부가 무리하게 돈을 쓰면 오히려 금리만 높이고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구축효과가 더 커집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쓰는 돈이 경제의 마법이 될지 아니면 민간을 밀어내는 짐이 될지 그 정답은 현재 우리 경제가 어느 국면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